맡고 있는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분들 얼굴도 뵙고 너무 반갑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박창환 정의당 흥북구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간단한 인사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창환입니다. 매울 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마 여름 더위보다인가 봐요.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좀 자리를 꽉 메웠으면 좋았을 텐데 좀 우리 어렵게 발걸음 해주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그러나 우리 당원들은 당원이어서 만나서 반갑고, 또 당원이 아니신 우리 시민분들도 심지어는 저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오셨어요. 또 이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이따가 워낙 또 우리 이 부분에서 일가견이 있으시고 또 워낙 탁월한 또 소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잘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싸든지 싸대기인지 저게 이 미국과 이 정권은 우리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건 거기에 또 이데올로기가 덧대씌워지면은 국가 안보를 바라보는 또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국가 안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 그러니까 해서 보면은 저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매우 위험한 것인데, 거기에 오늘 우리 통쾌하게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싸대기를 한 방 말려주실 것이고, 아무튼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예상에 이 공간의 좌석은 거의 매울 당원들이 오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 여기 스텝 달고 계시는 우리 많은 당원들이 또 당원들이 일일이 다 전화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강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열심히 준비한 우리 스텝분들이 있어요. 우리 당원들인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느라 수고했다고 박수라도 한번 쳐주실 수 있는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스텝하는 당원들이 다 직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시간 쪽에서 같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당이 또 운영되는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께서는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디펜드 21 플러스 편집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거의 진보 진영 내에서는 거의 외교, 국방, 안보 이쪽에서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외교안보부 본부장과 정의당 원내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김종대 의원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단촐할 때는 이런 자리 있으면 말이죠. 우선 저 자신이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종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녁 식사 아직 못하셨죠? 날 더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박창환 위원장님은 저기 매주 회의 때 2차례씩 뵙니다. 우리 같은 정책 미래내각에 저기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만은 그보다는 항상 우리 당에서 정치 선배로서 또 많은 길을 일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저같이 이렇게 미숙한 사람한테 좋은 귀감이 되주시는 점에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성북구가 또 오랫동안 지켜오신 하나의 어떤 정치와 생활의 터전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이신 분들도 더불어서 정말 만나게 돼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요구사항대로 오늘 사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여러 강의를 다닐 때 이 사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는 게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우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드가 왜 위험한지를 일반인의 직관과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 생활 재밌는 얘기, 뭐 방산비리 장성들이 헤쳐먹은 얘기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냥 거의 개그 콘서트 분위기를 방불케 하는데 이 사드 갖고는 소재가 안 나와. 우선 설명이 너무 길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 여러 가지 궁리는 합니다만은 그다지 좋은 설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주가 사드로 인해 가지고 그 작은 도시 15,000명이 읍내에 살고 군민이 한 5만 명 되면은 사실은 작은 도시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일상이 사라지고 모든 그 군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촛불 집회만 40번을 했죠. 그래서 제가 성주에 벌써 3번 내려가고 이번 주에 4번째 내려가는데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면은 내려갈 때마다 항상 감탄을 합니다. 성주에서 보면은 군청이 있는 그 시내가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고개만 딱 들면은 바로 앞에 그 성주의 주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산이 보입니다. 이 성산의 정상에 성산포대가 위치하고 있죠. 밤에 그 성산을 바라보면은 마치 동화 속에서 별이 쏟아지는 듯한 착각이 드는 어디 먼 전설 같은 산이 하나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 사람들은 이게 성주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나깨나 일어나면 그 산을 보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매일 일어나서 거기에 무시무시한 무기가 배치가 되고 이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랄까 어떤 좌절감, 당혹스러움 이런 부분들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5세 되는 성산 1위에 가장 연로하신 할머니는 항상 내려갈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진 않습니다. 나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자식들 생각해서 이 사드를 꼭 막아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은 성주에서 참외로 다 부모님이 그 재배한 참외 덕분에 대학을 다니고 직장에 취직하고 이제까지 장성한 그런 어떤 출타한 또 출향민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사드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 한 40여일 동안 성주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죠. 일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단결해가지고 반대를 외치다가 최근에 이제 제3부지론이 나오면서 사정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성주에서도 제3의 부지를 추진해야 된다는 측과 끝까지 반대하고 오로지 제3부지 자체도 거부하려는 이런 이제 양론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이 작은 도시에서도 드디어 주민들 간에 아직은 뭐 그렇게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그럽니다만 그래도 작은 불화와 갈등과 분열이 이제 또 조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웃 바로 김천 그 경계선에 이제 골프장이 있는데 그리로 또 제3의 부지가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쪽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자 이제 김천 혁신도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또 이제 들썩들썩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드라는 괴물 덩어리 하나가 영랑권을 휘젓고 다니면서 아주 초토화 다니는 데마다 초토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결국 이 사드가 지역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김천이냐, 성주냐, 또 예전에는 칠곡이냐, 대구냐, 부산이냐, 음성이냐, 또는 평택이냐, 원주냐 이게 전국을 몇 군데를 쑤셔놨는지 이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발칵 뒤집힌 데가 지금 10군데가 넘어요.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가는 데마다 둘쑤셔놔가지고 이게 또 이제 마지막으로 눌러 앉았는가 하는데 옆 동네로 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또 김천이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잘못 건드린 건 뭐냐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골프장이 롯데가 운영하는 골프장인데 사실은 거의 망했어요. 손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거 뭐 매입하기는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그 옆에 또 원불교 2대 종법사가 태어난 성지가 있다고. 그 골프장 바로 옆에예요.
이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원불교가 가만 안 있어요. 원불교는 이 성지에 대한 의미가 너무 각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지에 이제 그 사드가 들어온다. 그러면 원불교는 성지에 들어오지 않아도 사드를 반대하는 그 종교 조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익산, 전북 익산까지 들썩거립니다. 거기가 원불교 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복잡하게 남마처럼 얽히는 가운데로 이 사드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국 사회의 온갖 갈등이란 갈등은 다 이제 드러나는 형국으로 이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가 빙빙 돌면서 가는 데마다 초토화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들어오지도 않은 사드 자체가 벌써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벌써.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국회나 어떤 그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에서 아무런 공론화 없이 서울에서의 그 일체 공론화 과정 없이 성주로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 버리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드는 다니는 데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 보고 우리가 여기 들어올 테니 빨리 항복선언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는 형국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이 고립되고 결국은 이제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 보고 이제 항복선언하라는 압박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은 저항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사드 문제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변변한 청문회 한번 특위 한번 못 열었습니다. 우리는 사드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국방위원이잖아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사드가 도대체 뭘 검토했길래 이게 한국 배치가 타당성이 있다는 거냐. 이 한미 간에 논의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 6가지 항목을 검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6가지 항목 자체가 비밀입니다. 저한테도 보여주질 않아요. 저는 국가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미 간에 무슨 논의를 하기로 한 그 약정서가 우선 비밀이고 그 다음에 검토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한미 간에 이게 사드에 대한 공동 실무단이 검토를 했단 말이죠. 이게 최근에 검토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는 그냥 그 목차도 지금 비밀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비밀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주 부지 선정에 대한 어떤 그 검토 보고도 비밀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가 배치된다는 거 외에 그 한미 양국 또는 국방부에서 논의된 자체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된 정보 열람을 못 해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는 완전히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이것을 압박을 하게 되는 이런 형국으로 일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국회 논의는 다 정쟁으로 취급하고 즉 바로 그 국민들에게 갖다 놓겠다는 통보만 있었던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 시기 자체도 예측을 못했어요. 저는 원래 사드 배치는 빨라야 올해 연말이나 돼야 결정이 난다고 봤습니다. 왜냐? 우선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국제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의한 2270호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다 취합해가지고 제재 이행에 대한 1차 평가가 이루어지는 때가 빨라야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을 이렇게 국제공조로 제재해 보니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결과를 보고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았을 건데 더군다나 7월 8일 날 정부가 발표할 바로 그 시점은 한미 그 공동 검토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검토 결과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7월 8일 날 발표를 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내가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어디 공무원 취업하려면 공채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시험을 보고 있는 중에 바깥에서 합격자 발표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검토 결과 보고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결과를 먼저 발표한 이런 점에서 비정상적이고 두 번째는 이 사드가 어떤 무기인지 우리 국방부조차 아직까지 파악이 덜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방부하고 무수하게 나눈 대화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한 게 이건데, 이 사드가 배치되면 이걸 운용하는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달라요. 첫 번째 질문했을 때는 미국의 전략사령관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질문했을 때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 질문했을 때 주한미 7공군 사령관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방부가 혼선을 겪냐면, 사드가 들어오면은 그 운용 개념이 있다. 누가 지휘권자고 누가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을 하는 거며, 그 사드가 다른 무기하고 연동은 어떻게 되는 거며, 또 한미일은 또 이 사드를 갖고 어떻게 협조하는 거며, 이런 걸 운영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운영 개념은 사드를 배치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국방부 공식 입장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운전면허증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차량을 구매해가지고 신차를 운전 연습용으로 써먹을 겁니다. 일단은 차량을 사면은 그걸 제대로 써먹으려면 우선 운전면허는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인데, 이런 얘기를 강연 다닐 때마다 쭉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더 궁금하실 건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밀려서 이 사드를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압력이야 원래 있었는데 그 날짜를 택한 건 박근혜 대통령 의지입니까? 미국의 압력입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건 찬반에 대한 논의를 떠나가지고 너무 이상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국방을 27년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예측한 건 다 빗나갔어요. 다 빗나갔어요. 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이고, 박근혜 정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읽혀지지가 않고 계산하려고 해도 계산이 안 돼. 왜 갑자기 이랬을까? 왜?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사드가 도대체 어떤 무기냐에 대해 가지고도 뭐 많은 전문가들 토론이 있습니다만,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는 사드 전문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한 거는 우리 국방부 담당하는 사람들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 사드를 직접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은 한 번 미국에 견학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되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실물을 기지에 있는 걸 보고 온 게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요격률이 얼마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가치, 효용, 그 다음에 기술적인 성숙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미국이 자기네 무기라고 우리한테 접근을 제한합니다. 보여주질 않습니다. 우리 군인들한테도, 국방부에 대해서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떻게 사드 전문가가 존재하겠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벽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무기라는 걸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판단 불가 무기라는 것이죠. 어쩌면 상당히 알려진 것과 성능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 문제가 지금 시중에 많이 회자됐기 때문에 그 사드가 어떤 무기 체계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격 무기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미사일로 쏴서 맞춘다. 그런데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패트리어트라는 또 다른 요격 무기가 있는데, 이거는 40km 이하에서 저고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날아오는 총을 쏴서 맞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리 현대 기술이 발전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인간의 능력은 야구장에서 외야수를 로봇으로 못 만듭니다. 아직까지 기술이 안 돼요. 그런데 미사일은 경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맞출 수는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총알로 쏴서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라는 그 다른 저고도 미사일은 어떻게 맞추냐 하면은 폭풍으로 맞춥니다. 폭풍으로. 그러니까 미사일 부근에 가서 터지기만 하면 그 충격파,
폭풍으로 그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드는 그게 아니에요. 사드는 날아오는 탄두를 정확하게 때려서 그래서 파괴한다는 개념, 이걸 히투킬이라고 해요. 이건 폭풍이 아니라 정통으로 맞춰서 무력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사일이 완행열차입니까? 천천히 오면은 야 이거 누가 맞출 거야? 네가 맞춰. 그러면은 예 지금 각도 조정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 회의가 되나 이게? 미사일이 대기권 진입할 때 속도가 얼마인데? 마하 14예요. 그건 평균입니다. 소리의 14배. 그런데 이 쏴서 올라가는 사드 미사일은 그럼 속도가 얼마냐? 마하 7 내지 8입니다. 그러면 속도를 합쳐보면은 마하 20이 넘는 속도로 충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사일 탄두가 뭐 얼마나 집채만큼 크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 머리통만 하겠죠. 이거보다 조금 크거나. 그러면은 사드라는 게 거의 뭐 성층권, 외기권 가까이 가가지고 얘가 그냥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큰 미사일이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로켓이 분리된 다음에 그 캡슐이 열린다고 그 탄두에서. 그러면 요 주먹만한 물체가 튀어나와요. 이걸 킬비클이라고 하는 건데 타격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먹만한 게 한 무게가 6kg 정도 됩니다. 이게 자체 동력에 의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쫓아가서 마주오는 거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그 하이 테크놀로지인가는 가히 상상해 가시죠. 그 다음에 레이더가 이걸 또 날아오는 포물선 궤적을 계산해 가지고 그 중앙을 때리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성능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만든 레이더 중에 가장 성능이 높아야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극초단파, 즉 전파가 5종류가 있습니다. 단파, 중파, 장파. 그 다음에 단파보다 더 낮은 게 초단파, 최고로 파장이 짧은 건 마이크로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파 중에서 가장 짧은 건데 얘가 레이더에서 방사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파장이 짧으냐 하면은 이게 파장이 긴 게 들어오면은 반사돼서 온 것도 물체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근데 얘는 날아오는 탄두를 그 형상을 센티미터 단위로 형상을 구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짜 탄두인지 진짜 탄두인지 미사일인지 아닌지 이걸 알고 내려오는 궤적을 끊임없이 유도해줘서 치고 올라가는 요격 미사일이 내내 가는 동안에 그 궤도를 보정해가면서 정통으로 때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격 미사일은 고사하고 이 레이더가 또 보통 성능의 레이더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출력의 고성능 고출력의 레이더가 적어도 뭐 1000km 넘어서까지도 우주 거의 우주에서 내려 꽂히는 이 탄두를 다 추적을 해줘야 되니까 그 레이더의 성능은 지금 한국군으로서는 꿈도 못 꾸는 초고성능 레이더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런 어떤 그 첨단 구성품들이 콤비네이션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요격 성공까지 간다고 하는 이 시나리오 자체는 원래 이게 레이건 대통령 때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91년부터는 87년에 결정돼서 91년에 개발이 착수돼가지고 지금 물경 26년째입니다. 그런데 26년 동안 이 어려운 임무 수행을 해가지고 계속 실험만 해왔던 거예요. 테스트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애슈딘 카터 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아직까지 생산이 안 된 이제 겨우 생산 단계의 무기이기 때문에 해외 배치할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로 작년에 논란이 종결이 된 겁니다. 그게 작년 4월이에요. 한국의 사드 배치는 아직까지는 그거 말할 때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연말로 오고 올해 해를 넘기면서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무기가 배치가 가능한 무기로 지금 즉시 배치가 가능한 무기로 둔갑이 된 거거든요. 27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보려면 우리가 검증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 보여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서 전자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든 전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파가
X밴드 레이더라고 그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는 괜찮다. 이게 국방부 논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직선으로 나가는 레이저 광선을 쏘더라도 광선도 보면은 옆으로 뒤로 일부는 샌다고. 그건 이제 뒤로 새는 걸 리어 로브라고 그러고 옆으로 새는 걸 사이드 로브라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는 사람이 못 가게 돼 있거든요. 직선으로 쏘는 그 앞에 있으면은 그냥 저기 그 화상 입어가지고 생닭이 튀김닭이 돼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국방장관은 내가 그 앞에 가서 서 있겠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하도 얘기가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전자파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언론에서 쓰니까 기자들을 몽땅 내리고 괌에 가서 그 사드 레이더에서 한 1.5km 떨어진 데서 레이더 판을 쟀잖아요. 쟀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자파는 나오는데 이게 인간에게 해로운 수준은 아니다. 이러면 뭐 조금 그런가 긴가민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얘기는 휴대폰이나 드라이기나 칼라 텔레비전만도 전자파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 앞에서.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아니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레이더에서 어떻게 전자파가 그렇게 안 나올까? 근데 그게 지금 출력을 레이더 출력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출력을 높이면 어떻게 전자파 수치가 올라가는지 이 데이터는 또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사드가 친환경 무기로 바뀌었어요. 그린 무기, 녹색 무기가 돼버렸어 이게. 이게 어떻게 칼라 테레비 드라이기만도 못해. 그러면 전자파가 일방향으로 방사되더라도 그 중에 몇 프로를 옆에서는 추정치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오는 순간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들은 저거 엉터리라고 저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언론이나 세미나에서는 전부 입을 닫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또 괴담, 또 무슨 뭐 유언비어 이렇게 해가지고 석박사 교수들이 한 명도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은 한번 윽박지르면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말 잘못했다가 연구 용역 끊기는 게 공포인데 사실은 이 이공계건 사회과학이건 간에 이 사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속으로는 다 비판하지만 언론지상에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전문가 그리 많지 않아요. 저만 해도 면책특권이 있고 이런 거를 또 하라고 여러분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는 것이지 어떤 그 개개인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그렇게 한국 사회 여러분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아니 일단 모르니까 검증하자고 달라붙기는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파 전문가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환경 전문가가 없습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 평가한 내용에서 이런 게 어떻게 전문기관에 의해 분석됐는지는 한 개도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벌써 괴담이 되버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안보 문제라는 게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주에서 괴담과 유언비어가 퍼지는 거 보고 안타깝다 그랬거든요. 저는 자주 가는데 거기서 괴담 유언비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괴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괴담. 진짜 괴담은요. 이 사드를 배치하는 명분에 있는데 정부 얘기는 이겁니다. 북한이 일본을 때리는 1300km 나가는 노동미사일이라고 있어요. 이건 고도가 물경 400km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히 우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 괌이나 하와이를 때리는 무수단리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정거리가 한 3500km까지 나가요. 이것도 뭐 500km, 600km 상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 있지. 대륙간 탄도탄. 그건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하죠. 이건 10,000km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완전히 지구 북극 궤도를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고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사일을 이렇게 써오는 게 아니고 괌이나 하와이나 일본을 때리는데 써먹는 게 아니고 이걸 거의 수직으로 쏴가지고 이걸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남한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걸 방어하려니 사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무슨 미사일을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떨어뜨립니까? 그게 어떻게 미사일입니까? 박격포지. 군대에서 박격포가 그렇게 쏘는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을 박격포처럼 써먹는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괴담이 아니면 뭐가 괴담입니까? 이게 괴담이 아니라면 그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뭐가 문제냐가 되냐면은 우선 북한 미사일이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아. 우리가 북한의 포나 미사일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거는 쏘는 놈도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북한 무기는. 북한의 장사정포 있잖아요. 값도 싸요. 우리 거는 정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 명중률이 2배 높아지는데 가격은 10배씩 올라갑니다. 무기라는 게. 근데 얘들은 예컨대 저기 사령관이 이제 저기 포병 병사한테 북한 포병은 또 이상하게 여성 군인이 많아. 주로 포병은 여성이 많아. 여성 군인은 주로 포병이 되더라고. 그 저기 어이 동무 쏘라고 해가지고 쐈다 이거야. 그래서 어디로 쐈냐 그러니까 저기요. 저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저쪽에다 쐈어요 그냥.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저기요. 저기가 어딘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 거 아니야 얘들 무기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수직으로 쐈다 수직으로 떨어져 잘못하면 지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비행 제어라는 게 안정적이어야 되는 건데 미사일은 원래 개발된 목적이 있어요. 이걸 45도 각도로 쏘거든.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수직으로 쏘고 그 다음에 무수단된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 아닙니까? 이걸 트럭으로 싣고 가다가 트레일러에서 이렇게 반만 세워가지고 그냥 쏘고 막 이래요. 수직으로도 쏘고. 그럼 원래 개발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쏜다 그러면 떨어질 때 공기 저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니 이 공기 밀도가 더 훨씬 강해지면은 열이 그게 보통 한 3000도, 4000도까지 공기 마찰열이 생기는 건데 이게 계속 증가하면 안에 탄두가 보호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새롭게 그 열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 재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 저기 공기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특수 합금을 써야 되는데 그걸 군사 용어로 상마제라고 합니다. 이거 어려운 용어예요. 상마제라고. 여기 누구 뭐 포병 나오신 분 누구 없나? 군대는 갔다 오셨어도 이게 뭐 이건 주로 포병이 잘 알아듣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 각도가 크면 있잖아요. 마하 14 이 정도로 떨어질 때 빗방울 하나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지나가는 공중에 부유하고 있는 거하고 살짝만 해도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떨어집니까 이게? 공기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이게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나선형으로. 막 화염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돌아서 떨어져 내리는 거지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는 미사일은 없어. 예쁘게 올라갔다가 예쁘게 떨어지면 우린 예쁘게 맞추고 이건 실험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미사일은 그런 게 아니야. 막 화염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는데 요걸 정통으로 못 맞히고 있잖아. 이렇게 여기 이맛박을 정통으로 때려야 되는데 삐뚤은 맞아. 삐뚤어. 요쪽 때리고 요쪽 때리고 그러면 맞고도 계속 날아와 이놈이. 그러면 사드라는 게 요 6kg짜리 요 작은 물체가 이걸 탄두의 정중앙을 때려야지 잘못 때리면 부산에 내려오는 거 대구에 내려오는 걸 막겠다고 사드를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때리면 그놈이 서울로 날아간단 말입니다. 잘못 삐뚤어 맞으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하여간 북한 무기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쏜 놈도 몰라.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게 딴 게 아니에요. 너무 재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첨단 무기로 세련되게 전쟁을 하고 싶은데 무식한 무기로 달려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사실 비대칭이라고 해요. 군사용어로 에스메트릭 비대칭.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첨단과 첨단 이런 어떤 그 강대국 간의 이런 어떤 전쟁 관념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그런 게 통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수직 발사 이걸 실험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한 3차례 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 수단을 이렇게 고각을 높여서 했는데,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올해 몇 월이더라? 6월경일 겁니다 아마. 북한이 한번 저기 노동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이게 조금 고각을 높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멀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이게 떨어집니다. 그게 6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베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드디어 우리 쪽에 떨어졌다고 해서 난리 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참의원 선거 이겼어요. 일본이. 이걸 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히니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그냥 수풍에 돈 딴 듯이 가끔하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보국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의 미스테이크, 무슨 실수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북한이 요즘 사드가 배치된다, 뭘 요격한다 이러니까 미사일 시험을 이상하게 해. 내가 봐도 처음에는 저 엉터리인 줄 알았어요. 2발을 쏘면은 여러분들 신문 기사 잘 보세요. 한 발이 꼭 공중에서 폭발했다. 처음에는 불량품이다. 발사 실패했다. 처음엔 우리도 합참이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올해 21번의 미사일 시험 중에서 보니까 대부분 2~3발씩 발사했는데 꼭 한 발이 공중에서 터지거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안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공중 폭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사드로 요격당한다는데 그 전에 저기 어떤 원하는 고도에서 폭발할 수 있는 이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즉 이 저기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는 극단적 양상으로 이게 자꾸 가는 거지.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게. 근데 한국 정부가 이거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정부가 국방력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한번 그런 어떤 그 최악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사드라는 방어 무기가 대안으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남북한 군사 정세가 그날부로 쓱 바뀌었습니다. 그게 올해 22일 말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의 새로운 양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북한이라면 한국에 사드 배치한다고 하면 북한은 사실 남북한이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재래식 수단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은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양상을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작전술, 새로운 작전술을 구사함으로써 그 방어망을 돌파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면 그 비싼 한 포대에 2조 원이 넘는 이런 비싼 거 갖다 놨는데 이번에는 또 북한의 작전술을 약간만 바꾸기로 하면 아니 미사일 수직으로 한번 쏘아갖고 이 난리인데 그러는데 또 다른 작전술이 나오면은 또 그에 맞는 무기 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는 이렇게 쏴서 떨어지는 거 요격하는 것도 불안하니까 아예 올라와서 떨어지기 전에 요격을 해버리면 어떠냐. 이게 또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해상에서 이지스함이라고 우리 해군이 3척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탠다드 미사일, 즉 SM-3라고 하는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해서 그걸로 맞추자는 거예요. 그거는 사정거리가 고도가 500km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히 우주에 가서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 희한하잖아요. 사드를 배치해서 야 이제 우리도 방어무기 하나 가졌다. 우리도 좀 안전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 안보가 다일층 향상됐다. 이래야 정상인데 왜 배치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냐. 안보 그 자체가 향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더 불안해지는 이 역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이게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시큐리티 딜레마. 미국의 그 로버트 저비스라는 학자가 얘기해서 유명해진 건데
희한하게도 안보에 관한 조치를 하면 할수록 국가가 더 불안해지는 현상. 이걸 안보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거를 보고 또 다른 조치를 하게 되면은 군비 경쟁이라는 게 이걸 나선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왜 나선 효과라는 것에 의해서 같이 점점 더 안보가 불안해지는 양상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 아니 여러분들 그 딜레마란 말의 뜻이 뭡니까? 딜레마란 말의 원뜻이 뭐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 않을 때 이걸 학계에서는 딜레마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안보 딜레마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위험해지지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더 나쁜 결과가 또 예상이 될 때 이걸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러면 사드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반대를 합니다만 정의당은 제일 먼저 반대 입장을 냈죠. 그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래서 이런 안보 딜레마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은 국가가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불안해서 뭘 해도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미국과 소련은 과거에 불안한 채로 냅두자. 차라리 그게 낫다. 그래가지고 1972년에 그 유명한 ABM 조약, 안티 밸러스틱 미슬 트리티라고 오늘 영어 많이 나오네. 발음 안 좋죠? 요격 미사일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서로 방어 무기를 같이 말아버리자. 이렇게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1972년에 미소 ABM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체결하는데 마쿠에 교섭을 맡았던 지금도 살아계시죠. 헨리 키신저라는 미국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국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냉전 시대의 장기간 평화를 유지했던 전략적 안정의 주축은 바로 저 ABM 조약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서로 방어 무기를 갖지 않기로 함으로써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선제 공격을 꿈꿀 수 없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전략적 안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ABM 조약이야말로 범세계적인 세력 균형, 즉 어떤 전략적 안정을 이루는 핵심 덕목이자 주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역설입니다. 방어 무기를 가지면 왜 더 위험해지느냐? 이건 안보 딜레마적인 속성인데 예를 들면 권투를 하는데 프로 권투 선수들은 맨몸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은 여기다 뭘 차고 나오고 여기다가 헬멧 같은 것도 쓰고 한 명은 맨몸으로 나와서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은 보호받고 한 사람은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노출되어 있을 때는 선제 공격을 주저했지만 나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맘 놓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공격 의도를 제거해 주자는 게 ABM 조약의 핵심인 겁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죠. 우리나라는 총기를 못 갖게 돼 있잖아요. 총기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 미국같이 아무나 총 갖게 다 하면 그러면 미국 사회 인터넷만 들어가면 총기 사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떤 놈이 총을 가져왔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총을 가져야 돼. 이러다 미국 사회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총기 사고 사망자가 미국에서 더 많습니다. 미국 내에 사건 사고 최대 희생자가 총기예요. 각자 나를 보호하자고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제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은 방어 무기 갖겠다는 건데 왜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원리적인 면을 잘 살펴보면 어떤 전략적인 안정, 즉 세력 균형이라는 걸 유지하고 있을 때 방어 무기가 들어오면 이게 일순간에 와해되거나 붕괴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그러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안보의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이게 바로 이제 무한 군비 경쟁으로 가는 건데, 그게 지금 한반도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물론 뭐 사실인지 아직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미 연합 그 방위 태세가 이렇게 뭐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이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다, 하도 이런 게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2013년 이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그 전략 로켓군에 내린 지침은 제 1번이 뭐냐면 미사일로 북한을 수림화해라는 겁니다. 미사일로 북한을 수림화해라. 한국에서 킬체인이라고 미사일 기지를 다 찾아내서 때리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더 많이 깔아놔. 그 다음에 안 보이는데 깔아놔. 이 반응이 나온 거고 실제 그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백두산 인근에만 해도 북한이 뚫어놓은 구멍이 10,000개가 넘어요 지금. 북한 전역에 50만 개라는데 어느 구멍에서 미사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미사일은 다 이동식 발사대예요. 그걸 테리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이게 환경도에서 발사되는지 평안도에서 발사되는지 밤중에 트럭이 일제히 움직이면 저 중에서 진짜 미사일 트레일러가 뭐고 일반 트럭이 뭐고 이거 다 감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원래 군사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비 경쟁의 양상이 굉장히 극단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가 무언가 안보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 할수록 결과가 더 나빠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뭐 보수 언론이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수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공 다 뚫려버리면 어떡하냐. 대한민국 국민 무방비 상태로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막 다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진짜 이 세상에 완벽한 대책이 있다면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책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게 어떻게 과학기술로 대책이 됩니까? 그 다음에 왜 대책을 다 세워야 됩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저기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공룡이 멸종한 것도 그것 때문인데 6천만 년 전에 혜성이 지구에 충돌할 때 대책이 뭡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개연성 높은 거. 저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하면 대책이 뭡니까? 그거는 핵폭탄 1메가톤이 폭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굳이 핵이 터질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지진 활동 많다며. 이럴 때 대책은 뭐예요? 국가는 원래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모든 대책을 다 그런 식으로 수립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아니 이럴 때 우리가 이 보수 신문에서 흔히 쓰는 의도적인 혼동을 조장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바로 개연성과 가능성의 논리의 혼동인데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밥 쫄쫄 굶고 이 재미없는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지금 강의하는 중에 이 천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0.0001%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로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내일 모레 출장 가시는데 어디 비행기 표 예약해 간다. 이거 재수 없는 얘기 같지만 그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이 제로입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한반도 적화 통일 가능성 0.0001%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성 제로라는 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적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혼식을 해서 신혼여행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왜 하필이면 인생에 이렇게 제일 행복한 날 사고 나면 다 죽는 비행기를 타냐고. 가능성 생각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개연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개연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의외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의외의 사건이 오늘 나한테 이 천장이 무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죠. 북한이라는 존재가 공포스럽고 무서운 건데 지금 북한이 파멸을 각오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개연성의 영역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보수 정권 언론이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마치 임박한 구체적이고 금방 일어날 것 같은 그 가능성이 개연성으로 바꿔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실제 시달리는 망상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곧 전쟁이 일어나고 3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2015년까지 우리 통일을 못 이루면 다 죽작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3일이면 공산화된다고 실제 말을 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미친놈이죠. 그리고 실제 미친놈 맞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개연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대책이 필요해지는 건데 그 다음에 북한 핵에 대한 대책은 원래 핵에는 대책이 핵밖에 없는 겁니다. 핵무기에는 핵이에요. 그거 외에는 억지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책을 세우려면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일부 그걸 만들자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은 세우지 말아야 그분들 얘기로 해도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은 미국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 부분을 공백으로 메워놓은 다음에 미국 보고 대신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면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그리고 국가나 개인은 원래 대책 없이 사는 거예요. 모든 대책 다 세우기로 하자면 뭐 불량 보험 상품 가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사드 도입이 바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북한이 공포를 쏘아 올리면은 뭐든 하고 봐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핵무장을 하건 사드를 들여오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게 왜 그렇게 몰려다닐 수밖에 없냐면 거기서 심리적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 자존감이 충족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혼돈스러운 그 세상에서 어떤 임박한 파국, 이 국가 파멸의 시나리오가 상상력의 공장에서 매일매일 생산이 되고 있고 그 생산된 공포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임박한 파국으로 구체적인 개연성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전부 합리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적인 시민은 무언가 다른 외부에서 또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조장된 공포에 한번 끌려다니고 노예가 되면 우리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공포에 우선 노예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뭔가 이성적으로 개연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회가 민주사회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게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 때 그랬고 지금 이 문제 그렇고 이야기하면은 괴담 유언비어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입 싹 닫고 있잖아요. 저게 아니라는 걸 다 알면서 결국 그 공포가 개연성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마저도 다 뺏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건 우리 생존에 분명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나가는 극단적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보수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우려사항도 사실은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대책을 얘기하는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공포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치 그 죽기 직전의 환자가 아무 약이나 다 써보듯이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듯이
이러다가 결국 건강을 더 잃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최소한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그 판단,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는 그 자존감 하나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드는 엉터리라는 게 보입니다. 왜 너는 일을 못합니까? 거기에다가 합법적인 국민의 선출된 권력인 저조차도 국민이 여러분들께서 위임해준 권력으로 지금 단 한 장의 비밀 문서를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대단히 잘못된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시간이 넘어가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이게 들으실만 합니까? 이 어려운 강의를 비교적 저만큼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저기 나중에 질문도 있으실 거니까 그래도 서둘러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저 성주에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드에 대한 찬반에 앞서서 저한테 정말 절박한 눈빛으로 와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의 그 눈빛의 메시지는 뭐냐? 그분들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진실에 대한 갈증입니다. 진실에 대한 갈증. 사드가 원목이길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날벼락같이 와서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저도 모릅니다. 저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더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비밀리에 우리를 관찰해 왔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된 건가? 이걸 성주 가서 증언을 해드리니까 더 충격을 받는 거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겁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 무기가 주는 하나의 어떤 압박감이라는 건 10배, 100배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시민들과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고는 그 갑갑함, 그 진실에 대한 갈증은 이건 뭐 이 타는 여름날에 진짜 어떤 그 아주 깊은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진실을 원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사드에 대해서 여론이 갈라져 있습니다만 저는 양쪽의 심정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배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무기입니다. 그 우선 가장 엉터리가 뭐냐면 북한도 아직 노동이나 무수단된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안 돼 있어요. 노동 미사일이나 무수단의 핵탄두 중량, 그 탄두 중량은 약 한 300kg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남한을 때리려면은 스커드라는 단거리 미사일, 이건 뭐 그냥 낮게 날아다니는 한 500-600km 가는데 이거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저기 조잡하고 단거리인데 그 탄두 중량이 얼마냐? 1톤입니다. 1톤.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을 때리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탄두를 1톤짜리를 날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멀리 나가면 탄두 중량이 반비례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나가는 미사일이 제일 위협이 적은 거라고. 근데 이거는 300kg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면 단거리 미사일에 먼저 탑재해 볼 거 아니에요. 1톤짜리 이건 핵 소형화가 대담한 것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300kg로 되려면은 이 300kg 중에서 실제 핵물질은 30%가 안 된다고. 끼케야 7-8kg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 탄피하고 고폭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핵무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저기 뭐냐 이런 걸 개발하는 핵무기의 발전 단계 즉 진화의 초기 과정은 소형화가 덜 됐을 때니까 제일 먼저 달고 싶으면은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하고 싶겠지.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당장 코앞에 대포가 날라오고 단거리 미사일이 거의 800발이 겨누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 장사정포 신형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수천 개, 수만 개로 기하급수적인 게 늘어나는데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저 300kg짜리 저 소형 탄두가 우리를 향해 날아온다는 상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안보가 한가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급박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공격자의 의도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방어 개념을 먼저 확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공격자의 교리, 작전술, 무기 체계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고 그게 어떻게 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방어 무기라는 거는 공격자의 능력에 맞춰서 그때 가서 해도 늦는 게 아닌데 뭐가 급해서 먼 훗날 할지 말지 모르는 그것에 대한 방어 개념을 먼저 확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게 수도권 방어하고는 또 무관한 무기라는 거예요, 사드가. 그러니까 뭘 방어하자는 건지부터가 이상 야리꾸리한 거죠. 예,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식으로 막 급박하게 가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미국, 중국 간에 한판 붙는 분위기잖아요. 아시아 전역에서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러는 가운데서 중국을 압박하는 일종의 어떤 포위 압박이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꼭 이 시점에 사드 배치를 발표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배치될 것도 아닌데. 그럼으로써 이 사드는 하나의 군사무기 수준이 아니라 정치무기가 된 겁니다. 이게 정치무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크게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측면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드가 들어오면 이제 한미일의 해상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거하고 통합될 거고 그러면서 한미일이 제임스 브룩스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제는 한미일 군이 상황실에서 똑같은 상황도와 똑같은 정보를 보고 작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제 한미일 군사작전이 융합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단 한 명이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죠. 원 커맨더, 이걸 군사용어로 지휘 통일, 즉 유니트 오브 커맨더라고 하는 건데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똑똑한 장군 2명이 지휘하는 것보다 멍청한 장군 1명이 지휘하는 게 낫다. 지휘가 분산이 돼가지고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저게 어디로 떨어질지 잘 보니까 애매하거든. 그러면 주인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태평양 사령관이 화상회의하면서 야 그건 네가 요격해. 일로 가는데 그럼 그건 네가 요격해. 이러고 있을 겁니까? 분초를 다투는데? 그래서 이거를 미사일 방어 작전은 원 커맨드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사드가 목적이 아니고 이게 최종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동작전 상황실, 즉 원 커맨더에 의한 새로운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집단방위 체제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사드 배치하고 이지스 체계가 배치되면 그 다음 순서가 이거예요. 이미 미국 사람들이 다 예고하고 있어요. 이게 미사일 방어의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전략가들은 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미국 MD가 아니고 뭐가 미국 MD냐고.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제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라는 그 기계 덩어리 하나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 배치해서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한반도에서만 깔짝깔짝하게 하면 이거 오늘 강의할 주제도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확장되고 통합되고 융합이 되는데 그거는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전후체제, 즉 일본이 패전국이고 평화헌법을 갖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양자 동맹을 위주로 했던 이 동아시아의 동맹 질서, 이 동맹 체제가 이제는 하나의 융합된 집단방위 체제로 바뀐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동아시아 지정학의 새로운 질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하는 거라고 미국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미국 좋아하고 한미동맹을 숭배하는 분들이 다 미국 사람들 말은 믿는데 왜 이 말만 미국 사람들 말을 안 믿느냐.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은 솔직하게 드러낼 걸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한국 국민들이 반대가 많다. 성주 국민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미 하원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예산 2017년도 국방 예산에 아직 사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야 진짜 배치할 수 있겠냐? 저 한국에 이러다 반미 열풍이 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직 심의 중에 있거든요. 사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걸 시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요즘 미국 군부의 높은 놈들은 다 한국에 기어옵니다. 육군 장관, 해군 장관, 육군 총장, 해군 총장, 태평양 사령관, 그 밑에 태평양 사령부의 육군 사령관, 나 이렇게 별들이 그냥 미국에서 떼거지로 태평양을 날아서 매주 들어오는 걸 정말 처음 봤어요. 꼭 오면은 그 동선이 전부 미국의 35 방공포병 여단, 이 사드를 운용하는 부대 방문을 하고 돌아가거든요. 이건 뭐예요? 급한 겁니다. 반대가 더 이게 여론이 올라가서 미 하원이 예산을 승인을 거부하는 날에는 완전히 엿댄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정사실화하고 싶은 것이죠. 기정사실화. 이러려고 그냥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을 존중하고 했는지 몰라도 떼거지로 몰려 국방부 국무부까지 의회 설득하기 위한 것이죠. 즉 미국의 의회가 또는 미국의 여론이 한국 국민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야, 우리 국방부가 자꾸 니들 땅에 사드 배치하겠다는데 괜찮겠냐? 이 질문을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응답을 해줘야 돼요. 응답해주고 이게 국민의 뜻이다. 들어오면 각오해라. 이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높은 사람들, 외교협회,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외교안보 참모 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 저도 만나죠. 내일 모레도 또 만나거든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성주에서 10만 명 서명으로 백악관에 그 사드 반대 청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미국에 던지는 파문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2차 서명이 또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국 사람들 앉혀놓고 이 사드가 들어오면 왜 대한민국이 위험해지고 국민들이 싫어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건 미국한테도 이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게 남아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가 배치 시기이고 2017년 국방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한두 달이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옛날같이 뭐 그냥 무조건 반미만 외치는 이런 구호의 투쟁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하면서 이걸 설득을 해주면 저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국에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무서워서 즉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 때문에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수준까지도 시민 정치 역량이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생존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만 제 결론은 우리가 응답할 차례다.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다. 대답을 하는 한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고 이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정의당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하셔야 될 책임이자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로서 오늘 뭐 거칠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저의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시간 넘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종대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